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외국인들도 좀 덜 팔고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았죠? 그래서 지난주 코스피가 좀 반등을 했어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한 2% 가까이 오르면서 물론 코스닥은 4% 넘게 급등했지만 1950선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지면 걱정하는 1900과 올라도 조금은 걱정되는 2000 사이의 정중간인 1950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 22 통화정책회의가 곧 며칠 뒤에 열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외국계 자금이 최근 들어 매도가 좀 악화되기도 했었죠. 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주말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보자고요. 네, 다우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S&P 500이 6거래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혼조 장세로 마쳤습니다. 유럽 역시 분위기를 잠깐 역시 볼 텐데요.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다 소폭 하락했죠. 많게는 프랑스가 0.8%가량 하락했지만 사실상 유럽은 장중 낙폭 대비 많이 줄이면서 마감한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2.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치가 3% 혹은 3% 초반이었는데 2자로 시작하면서 시장의 실망을 안겨준 것이죠. 아무래도 CPI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미국 정부 지출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GDP 성장률 부진에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3% 넘으면 출구 전략 우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증시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대 중반 나오면서 여전히 양적 완화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요일 날 BOJ 회의가 끝이 났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일본은요, 국왕 관련된 생일이라서 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BOJ 주요 내용을 보면은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2%대 인플레 타겟팅,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 목표치를 2015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2년 내 2%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했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BOJ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는요, 사실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였는데요. 사실상 BOJ 회의 언급에 있어 더 건질 만한 내용은요, 바로 추가적인 부양책이 힘들 것이다라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높은 걸로 한번 2015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나오는지 지켜보는데 추가적으로 돈 푸는 거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게 가장 시장에서는 골라 잡을 만한 그런 멘트였습니다. 잠깐, 물론 오늘 일본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일본 증시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BOJ 회의 직후라서 오늘 시장은 멈췄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엔달러 환율입니다. 자, 100엔대를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요. 금요일 날 98엔대로 오히려 약간 내려서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BOJ 회의에서 추가적인 부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97엔대까지 21선에 누워버리는 차트죠. 이게 100엔대 금방 돌파할 것처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계속 횡보 내지 오히려 약간 처지면서 엔저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일본 니케이는요, 13,980선, 거의 14,000선 코앞에 두고 오늘 일본은 휴장하고 있네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장도 휴장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노동절 관련해서 연 3일 동안 쉬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코스피 한번 보죠. 미국의 주말의 GDP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 코스피는요, 소폭 하락하면서 1938.5 정도이네요. 1950선 결국 받지 못하고 금요일장에서 이미 약간 주춤했었는데 오늘 약간 더 하락폭이 커지면서 1940선까지 지금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출발이 괜찮았죠, 그렇죠?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이었었는데 낙폭이 좀 있었고 어느 정도 버티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하회해서 1930선대 움직임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기관의 방어가 영 시원치 않거든요. 자, 기관이 오히려 매도로 전환한 영향으로 장중 코스피가 1940선까지 내어졌고요. 외국인도 매도. ECB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데 외국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확실히 정보가 빠른 주체인데 말이죠. 개인만 오늘 나홀로 사면서 지수 방어가 힘든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코스닥 상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코스피 오늘 조금 특징적인 수급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매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 컴퓨터 보시면요. 자,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1940도 깼다라는 말씀 드렸고 개인만 방어하고 외국인 많지 않지만 일단은 함께 매도입니다. 근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요. 지금 11시 30분 현재 2,400계약 정도면 상당히 많은 규모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쪽 환매수가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은 오히려 지금 꿈과 희망으로 그냥 남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오히려 선물 쪽에 가파른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오늘 568선까지 갔었거든요. 당연히 신고가, 그렇죠. 당연히 5년 내 거의 최고치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이 시각 현재 568.52니까 지금이 거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이미 신고가였는데 그것보다 3포인트 위쪽이고 보십시오. 오늘 이미 시초가인 566선이 신고가였는데 오늘 지금 그 이상인 568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누가 살까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오늘도 이어질까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수하지만 외국인이 또 매도하네. 요새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하면 기관이 또 따라서 매도하는 경향도 있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만만치 않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개인은 역시 신고가의 매력에 끌리는 것 같아요. 신고가 내고 있을 때부터 잠깐 뒤늦게 합류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오늘 소폭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좀 사는 쪽에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모습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금요일날 장 막판에 북한 리스크 불거지면서 개성공단 너희가 폐쇄되면 너희가 다 책임져라. 우리도 중대 조치할 거다. 그런 멘트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막판에 1110원을 지켰었거든요. 근데 오늘 곧바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5원 정도 하락한 1107원 정도 모습인데 일단 1110원은 확실히 깨졌죠. 오늘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건 당연지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요. 일단 경상수지 영향권에 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모습 보시겠는데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렇게 시장이 좀 밀리지만 의외로 자동차주가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1.8%, 기아차가 3%나 올라요. 삼성전자 약간 숨을 고르고 있고요. 포스코는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밀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현대차, 기아차는 특별히 기아차, 모비스만 이렇게 보십시오. 기아차는 플러스 3%, 모비스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자동차 내에서 온도차가 갈리는 원인 어디 있을까요? 자동차주만 한번 저희가 모아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실적 발표를 금요일날 장 마친 다음에 한 현대 위아까지도 오늘 같이 좀 오르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사실상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는데 고부가가치 제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이어 쪽도 잘 가는데요. 만도는 요즘에 그룹 리스크가 있어서 좀 예외라고 치고요. 유일하게 빠지는 좀 소외되는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만 왜 이렇게 유독 빠질까요? 자, 현대모비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 지금 현대모비스는요. 그냥 빠지는 마이너스 3%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52주 신저가를 치고 있습니다. 24만 5,500원. 지금 거의 저가 부근이죠. 자,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하면서 바닥을 잡는 듯 했었는데 오늘의 이 음봉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만 오늘 유일하게 52주 신저가로 나홀로 약세를 띠는 이유는요. 1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았죠. 사실 기아차도 별로 안 좋았고 현대차만 예상대와 한 부합하면서 약간 선전하는 정도였는데 모비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암울해졌다라는 분석 속에 벌써 시장은 눈이 2분기로 가 있습니다. 2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대모비스만 나홀로 급락하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자동차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주의 소위 단타가 가능하려면 그 전 저점을 깨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현대모비스는 깨면서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비스 사신 분들은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말고요. 강세를 띠는 업종이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은 아침부터 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SK텔레콤이 3%, LG유플러스가 4%, KT가 1.5%. 차트를 열지 않아도 다 신고가인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 LG유플러스 오늘 더 크게 치고 나오면서 거의 5%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신고가. 그리고 KT는 약간 바닥권이지만 역시 눈높이를 좀 맞추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아마 오늘 역시 보여지는 대로 LG유플러스가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서로 이제 파일을 나눠 먹기 위해서 치열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경쟁이 조금 우려가 완화되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질 것 같고요. 사실 1분기 실적은 통신주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거든요. 이미 좀 포기를 했는데 약간 선전할 수 있다는 부분. 2분기에 대해서 역시 통신주는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4 효과도 있겠죠. 통신주가 오늘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 특징주인데요.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신주를 누가 사서 올리는지 이 부분은 중요한 체크 대상인데 오늘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의 매수가 자동차가 들어있는 운수장비와 통신주에 몰려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샀었는데 약간 통신주에 매도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이번엔 부진한 업종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쪽이 또 부진하네요. 바로 STX 그룹주입니다. 네, STX 그룹주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STX 그룹주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STX 주선해양이 자율협약 체결을 했었죠. 그 앞에 STX 펜오션 매각이 안 됐습니다. 왜?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STX 펜오션 매각 무산 이후에 STX 조선해양의 자율협약 체결. 우리 정말 돈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으냐?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떴습니다. STX 건설, 여기 건설이 없죠? STX 건설은 비상장 회사인데요. 네,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정말로 돈이 없음이 드러났죠. 물론 이제 약간 자금 지원을 사는 쪽에서 해준다는 소식에 6천억대 정도 한때 지난주 후반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역시 돈 없는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더라. 오늘 곧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주회사 STX는 10%나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또 많이 밀리는 종목이 더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기 좀 우울한 월요일이지만 OCI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OCI가요, 태양광 관련해서, 사실 워렌 버핏이 태양광 업체를 인수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상승하기도 했었었는데, 역시 폴리실리콘 가격이 결국 상승하지 않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른다 할지라도 공급 과잉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OCI는요, 업황 불황 속에 오늘 4.5% 정도나 밀리는데 특별히 오늘 저가를 보시면요, 13만 1,000원이었습니다. 오늘 13만 원이 한번 깨질 뻔했었고요. 현재 13만 7,000원 정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인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OCI가 오늘 급락했던 이유는요, 역시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떴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한 1조 4천억 정도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파산설에 이제 파산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선택과 기존에 계약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3건이나 동시다발적으로 해지가 됐습니다. 이 1조 4천억이라는 규모가 적지 않은 게요. 지난해 매출의 절반입니다. 적지 않죠. 그게 다 해지가 됐으니까 정말 그냥 허공에 돈이 붕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OCI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8% 정도 개파락 출발을 했었던 OCI 차트인데 오늘 한 반 정도 낙폭을 줄입니다만 이렇게 지금 신저가를 거듭하고 있던 OCI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개파락은 상당히 우울해지는 그런 차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롯데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신저가의 그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4%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상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예상은 워낙 안 좋게 했었기 때문에요. 그럭저럭 봐줄만한 실적이었지만 오늘 증권사에 혹평이 나왔습니다. 물론 향후 전망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 부근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 롯데케미칼, LG화학하고 사실상 화학 섹터에서 투톱인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태양광, 화학 이쪽에선 진짜 볕들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운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한 뭔가 물류가 있으면 나르고 해야 되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정말 좋지 않은데 오늘 한진해운은 8%나 급락하고요. 한진해운홀딩스는 무려 6% 이상이나 하락합니다. 현대상사는 5%. 다 차트 안 열겠습니다. 모두 신저가인데 또 여기서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한진해운 관련해서는요, 5월 달에 운임 인상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되지 않으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다시금 커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에 오늘 셀트리온이 반등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파란불 얘기했으니까 빨간불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현재 3% 정도 오르면서 33,000원대 중반까지 들어왔습니다. 항체 치료제 임상 1상 시험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요,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진짜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하루가 다르게 진짜 롤러코스터 주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7%가량이나 급등을 했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린 바대로 한 3%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빠지더니 다시 올리고 그 전일에는 급등하더니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나거나 혹은 하락세로 끝났던 셀트리온. 오늘은 또 좋은 재료가 있어서 오르더라 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개성공단 관련해서 뉴스 보셨죠? 많은 차 위에 조그마한 차 위에 짐을 있는 대로 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남한으로 다시 넘어오는 모습 참 걱정입니다.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에 딸린 또 가족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개성공단 잠정 폐쇄 위기에 10년 만에 놓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경협주가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만큼 예를 들어서 옷인데 만들어놨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재고로 쌓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보합권이고요.
이화전기가 2%, 거의 다 한 1% 후반 정도인데 의외로 많이 뉴스에서 떠든 것 치고는 남북 경협주가 많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방산주 한번 볼까요? 사실상 방산주는 뭐 북한이 뭔가 쏜다 이렇게 위협적인 멘트가 많을 때 좀 움직이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방산주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경협주가 예상외로 덜 빠진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외로 코스닥 쪽에서 강하게 형성되는 테마는 오늘 바로 백신주입니다. 중국 AI 관련된 테마 매매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참 재미 좀 보시겠어요. 잊을만 하면 다시 생기고 또 연속적인 상승세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승폭이 제법 큽니다. 이글벳이 상한가, 제일바이오도 거의 두 자릿수 상승이고요. 파르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앙백신 그리고 BGX 인터 모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시장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ECB가 있으니까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되나? 지금껏 현금을 꼭꼭 쥐고 계셨던 분들에게 제가 투자 팁을 드리겠다고요. 일단 어닝 시즌은요 계속 이어지고 특별히 5월 달도 계속 어닝이 나오겠지만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의 어떤 정점은 지나갔고요. 그렇다면 이제 뭘 봐야 되는가? 여기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와 ECB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사실상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빅 이벤트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자. 일단은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관망하자. 이런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요. 스케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주에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스케줄입니다. 5월 1일. 이때 사실상 관심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근로자의 날이라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30일 1일 연이어 있을 텐데 나올 것 같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5월 2일 날 우리가 돌아오면 유럽의 ECB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했는지 여부가 나올 거고요. 중국의 제조업 PMI도 나올 텐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하고 중국의 제조업 PMI는 모두 다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이미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5월 3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비농업 부문 고용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나올 텐데 일단 이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월 1일 날 있을 미국의 FOMC 회의보다도 5월 2일 유럽의 ECB 통화정책 회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분기 GDP가 4%대, 3%대 안 나오는 2.5%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매달 850억 달러 자산 매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문구가 재확인되면서 반복될 패턴이 높습니다. 때문에 별로 뭐 시장에 다 알려졌으니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5월 1일 유럽 ECB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이유, 금리 인하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요, 기준금리를 0.75%로 가져가고 있고 영국은 0.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25bp,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영국과 기준금리를 맞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원인을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 첫 번째, 독일이 별로 요즘에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독일의 PMI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이는 그런 모습 속에 잘하면 독일이 곧 마이너스 성장하겠다. 독일이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데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최근에 원자재주가 부진하죠. 기억하시죠? 금값이 폭락하고 은값이 폭락하고 불이 다 내리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더라도 인플레이션 걱정이 일단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독일이 힘들기 때문에 유로존 경기가 안 좋다. 부양해야 된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BOJ가 돈을 풀었잖아요. 그죠? 엔화 약세,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유럽 쪽에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뭔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완강하게 또 버티고 있는 독일이 있어서요. 언제나 독일을 꺾지 못하면 기준금리는 인하가 쉽지 않았던 게 유럽의 분위기임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ECB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지. 이번에 금리 인하가 대세라고 해서 미리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시장 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덜 팔긴 했고 ECB도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벤트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혹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유럽계 자금이 우리나라로 컴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살 만한 전문가의 의견이 출발 진시와의 시간에 나왔었는데요. 유럽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우리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기보다 최근에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일본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조금은 우리로선 실망스러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유럽에서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우리 증시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이고 외국인도 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이번 주 수급이 중요한데 잠깐 코스닥 차트 보여드립니다. 자, 이것이 코스닥의 차트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네, 여기서 신고가를 거듭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입니다.
여기서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요, 코스닥도 진짜 지금까지 상승 피로감 얘기하면서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5월 달에는요,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나 코스피 대형주 먼저 어닝 시즌 하이라이트 만들고 나서 약간 뒤늦게 중소형주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실적이 나오고 나서 코스닥이 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중소형주 신고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의 수급주의,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나오니까 개별주도 어닝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통신주, 자동차주, 그리고 OCI,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대답만 다시 한번 추려서 봅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통신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켜보죠. 오늘 가장 좋은 게 LG U+인데요. 네, LG U+ 같은 경우에요. 지금 한 5%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오른 이 통신주를 따라갈 것인가? 왜 통신주 잘 가던데 여기 사서 여기 사서 여기 사도 계속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LTE 관련해서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다지만 결국에 통신주는 냉정히 봤을 때 파이는 국내밖에 없고 국내에서 서로 나눠 먹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LTE라는 꽤 괜찮은 동력이 생기긴 했지만요. 이렇게 비싼 종목에 신고가 들어갔다가 고평가 논란에 급락하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진다라는 거. 코스닥에 있는 모바일 게임주 이런 거하고 패턴이 비슷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신고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급등할 때 사면 쉽게 몰릴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현대모비스만 좀 빠지지만 기관 매수 때문에 자동차가 가는 거거든요. 더 냉정히 보면 BOJ 이후에 엔저가 더 가파르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기관이 일본이 추가적으로 돈을 안 푼대 하면서 많이 빠진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엔저는 결국 계속 트렌드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때문에 자동차 오늘 반등한다 해서 엄청나게 이제 엔저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자동차를 추세적으로 매매, 역시 조금 위험한 발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폭과두주 한번 팁을 드리죠. 차트 보시면서 얘기 이어갑니다. 자, OCI 오늘 신저가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종목의 중간에 한번 단기 트레이딩 어림도 없습니다. 롯데케미칼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케미칼도 역시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려고 하는 차트가 잠시 후에 보여질 텐데요. 제 컴퓨터가 오늘 좀 바쁘네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케미칼, OCI 같은 종목으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셨다 할지라도, 자, 현대중공업 오늘 한번 차트 보죠. 자, 현대중공업처럼 이렇게 21선에선 제가 끊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빨간 선이 내려오는 이 선에서 더 갔네 했지만 오늘 다시 회귀하고 있죠. 처음부터 이 정도 라인, 오늘 가격대에서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실적 전후에서 의외로 괜찮았고 곧바로 21선을 뚫는 흐름, SK이노베이션 좀 봐, 바닥에서 돌리고 있어라고 했지만 한번 음봉, 오늘 또 이렇게 급락하면서 곧바로 또 깨는 모습. 처음부터 빨간선 라인 오면 밑에서 사신 분들은 바로바로 자르자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ECB 믿고 한번 현금을 쏴볼까? 너무 위험한 생각이죠. 현금은 꼭 쥐고 계십시오. 지금 같은 때 어떤 종목보다 중요한 종목이 현금이니까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뉴스인 마켓입니다. LG전자가 오늘 55인치 곡면 올레드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차세대 초고화질 대형 TV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입니다. LG전자의 곡면 올레드 TV는 아이맥스 영화관처럼 화면의 양옆이 오목하게 휘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편안하고 실감나는 화질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올레드 TV는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며 반응 속도가 1000배 이상 빨라 화질이 뛰어납니다. 두께가 얇고 전력 효율도 높아 쿠메 TV로 불립니다. LG전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13에서 곡면 올레드 TV 시제품을 공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늘부터 주요 백화점과 LG 베스트샵, 양판점 등 전국 20곳에 LG 공면 올레드 TV를 전시하고 예약 주문을 받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1,500만 원입니다.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이들 업체의 통신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르면 상반기에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SK텔링크 등 자사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8개 알뜰폰 사업자와 6월을 목표로 무제한 요금제 출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산 작업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알뜰폰 업체들이 바로 무제한 요금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도 CJ 헬로비전 등 자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업체들과 전산 개발, 무제한 요금제 구성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 관계자는 SK텔레콤 쪽 알뜰폰 사업자보다는 좀 더 빨리 서비스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 공개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급감하고 있으며 대형 공모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 IPO로 조달된 금액은 1,82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95억 원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IPO 공모 금액은 2010년 10조 910억 원, 2011년 4조 2,560억 원, 2012년 1조 95억 원 등 3년째 크게 줄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기업들은 IPO로 8,070억 원을 조달했지만 올해는 당시보다 못한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형 공모주가 실종됐습니다. 2010년 22개사, 2011년 16개사, 2012년 7개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됐지만 올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30개 출자사가 맺은 사업협약이 오늘 해제됩니다. 이로써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오늘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내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 원의 이행보증금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행보증금도 신청키로 했다며 용산 사업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청산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자 서부 이촌동 주민들도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MCM이 다음 달 7일 국내 패션 브랜드 사상 최초로 명품 시장의 산실인 스위스 츄리히 뮌스터호프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합니다. 지난 2005년 성주그룹이 인수한 독일 명품 브랜드 MCM은 지난해 영국 런던의 해러즈 백화점 매장에 진입한 이후 유럽 진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CM은 독일과 미국, 중국, 이태리, 러시아 등 총 32개국 12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파리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등에 새로운 매장을 내며 글로벌 패션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드로그스토어 업계 1위인 CJ 올리브영이 일반 식음료 판매에서 손을 뗍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올리브영은 매장에서 커피와 탄산음료 등 일반 음료와 과자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올리브영의 한 관계자는 올해 헬스 부문에 집중한다는 계획에 따라 건강과 관련 없는 식음료를 판매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올리브영의 이 같은 결정에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와 신한카드가 보장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멤버십 포인트로 돌려주는 휴대폰 보험 프로그램 올레폰 스페셜 플랜을 출시했습니다. 사고 발생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18개월 이상 사용하면 납입 보험금 전액을 기기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보험금은 1,900원에서 4,700원이며 분실, 도난,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45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롯데마트가 다음 달 1일 자사상표를 부착한 통큰 초코파이를 판매합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출시가 유명 브랜드 상품에 대한 유통업체의 정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AC-닐슨에 따르면 지난해 초코파이 시장에서 오리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롯데마트는 오리온 초코파이 27개들이 제품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량은 6개 늘리고 가격은 7,2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